여기 잠깐 계세요. 어머니, 폭우가 쏟아지는 밤, 외딴 별장 앞에 홀로 남겨진 70살 윤서연 회장.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에 앉은 채 아들과 며느리가 떠나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윤서연 회장은 조용히 휠체어 팔걸이를 더듬었습니다. 딸깍.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평생을 회사에 바친 여자, 하지만 정작 아들에게는 차가웠던 엄마. 그리고 그 엄마를 버린 아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먹구름이 산을 뒤덮고 빗줄기는 마치 하늘이 찢어진 것처럼 거세게 쏟아져 내렸죠. 외딴 산길,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을 한 대의 검은 차가 조심스럽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나무들이 바람에 휘청거리고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운전석에는 강민재가, 조수석에는 며느리 차은주가 앉아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휠체어에 앉은 채 담요로 덮인 윤서연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70평생을 강철 같은 의지로 살아온 여자,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S그룹을 키워낸 여자였죠. 하지만 지금 윤서연의 눈빛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후 그녀의 세계는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둘 다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차은주는 가끔 뒤를 돌아 시어머니의 모습을 힐끗 확인했고 강민재는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맞나? 강민재가 낮게 물었어요.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섞여 있었죠. 네, 여기 맞아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별장이 나와요. 차은주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어요. 산길은 점점 더 좁아졌고 빗물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윤서연은 뒷좌석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며느리의 긴장한 손, 그리고 이 어둠 속으로 자신을 데려가는 이 길. 모든 것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양이 아니다. 드디어 차가 넓은 마당이 있는 별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 빗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어요. 차 문이 열리고 강민재와 차은주가 먼저 내렸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내 윤서연 회장을 조심스럽게 내려앉혔죠. 빗방울이 윤서연의 담요 위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손등을 적셨지만 윤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죠. 어머니, 여기 잠깐만 계세요. 차은주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회복하시기 딱 좋아요. 도시는 너무 시끄럽잖아요. 강민재도 거들었어요. 수발은 가정부가 들어줄 거예요. 이제 좀 쉬세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처럼요. 그 순간 별장 현관문이 열리며 가정부 김순덕이 나타났습니다. 65살쯤 되어 보이는 수수한 옷차림의 여자였어요. 김순덕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곧 윤서연 회장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차은주가 김순덕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잘 모셔요. 필요한 건 다 준비해뒀으니까 그냥 옆에서 시중만 들어드리면 돼요. 김순덕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이 빗속에 이 늦은 시간에
몸이 불편하신 회장님을 이렇게 외진 곳에 두고 간다는 게 이상했으니까요. 강민재는 어머니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몇 번이나 입술을 깨물었죠. 손은 주머니 속에서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 푹 쉬세요. 윤서연 회장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뒷모습을,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차 문이 닫히고 시동이 걸렸습니다. 빗속을 뚫고 차가 멀어지기 시작했죠. 테일램프의 빨간 불빛이 어둠 속으로 점점 작아졌습니다. 윤서연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차의 빨간 후미등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버려진 거구나. 평생을 강하게 살았던 윤서연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함께 키워온 회사, 그 회사를 지키기 위해 포기했던 것들,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소중했던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자신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윤서연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오른손을 움직여 휠체어 팔걸이 안쪽을 더듬었죠. 그곳에는 아주 작은 스위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조용히 그 스위치를 눌렀어요. 찰칵. 희미한 불빛 하나가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GPS 신호가 켜진 거죠. 김순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비 맞으시면 안 되세요. 하지만 윤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먹구름 낀 하늘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도연 씨 이제 와줘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빗속에 홀로 남겨진 윤서연.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며칠 전 윤서연 회장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윤서연은 지금과는 달랐죠. 휠체어가 아닌 자신의 두 발로 걷고 누구보다 강인한 눈빛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확인하시죠. 조수석에 앉은 비서실장 박도연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오전 10시 강남 신축 현장 점검. 오후 2시 본사 이사회. 오후 5시 해외 투자자 미팅입니다.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박도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비 온다고 일정을 미루면 회사가 언제 돌아가나? 윤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현장 점검은 반드시 오늘 해야 해. 공사 지연되면 손해가 얼마인지 알잖아. 박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서연 회장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S그룹을 이끌어온 지 20년. 그 시간 동안 윤서연은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가 내 인생이야. 윤서연이 종종 했던 말이었죠. 아들 강민재에게도, 임원들에게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했던 말. 회사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유산이자 자신의 존재 이유였고 살아갈 이유였죠. 차는 빗길을 달렸습니다. 와이퍼가 바쁘게 움직였지만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시야가 흐려졌고 도로는 미끄러웠습니다. 속도를 좀 줄이겠습니다. 운전석의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윤서연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현장 점검 시간에 늦으면 안 돼. 조심해서 가되
시간 맞춰. 기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 교차로가 나타났어요.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고 기사는 판단을 내려야 했죠. 멈출까, 지나갈까? 그 찰나의 망설임.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큰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해 왔어요. 위험합니다. 박도연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차가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며 빗물과 함께 파편이 쏟아져 들어왔고 차체가 뒤틀리며 비명 같은 소리를 냈죠. 조수석의 박도연은 에어백에 얼굴을 정면으로 맞으며 튕겨나갔고 뒷좌석의 윤서연은 안전벨트에 묶인 채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머리가 창문에 부딪혔고 눈앞이 하얘졌어요. 귀에서는 삐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도연은 왼쪽 팔이 꺾이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비명을 질렀고 갈비뼈 부근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박도연이 고통을 참으며 뒤를 돌아봤지만 윤서연은 대답이 없었어요. 고개가 옆으로 떨어진 채 의식을 잃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박도연은 부러진 팔을 부여잡으며 안전벨트를 풀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환자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 확인. 지금 바로 수술실로.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간호사들이 윤서연의 몸에 각종 장비를 연결했습니다. 옆 응급실에서는 박도현도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갈비뼈 세대 금갔고요. 왼쪽 팔 골절입니다. 깁스하고 입원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가 말했지만 박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회장님은요? 회장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박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간호사가 그의 팔에 깁스를 하고 갈비뼈 부위를 붕대로 감았지만 박도연은 수술실 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발 회장님. 그때 복도 저편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재였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는요? 박도연이 깁스한 팔을 부여잡으며 일어났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도연 씨, 당신은 왜 이래요? 강민재가 박도연의 붕대 감긴 몸을 보며 놀랐죠. 저는 괜찮습니다. 회장님이 문제입니다. 박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강민재는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엄마 제발 괜찮으셔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요. 곧이어 며느리 차은주도 도착했습니다. 어머님은요? 수술 중이에요. 강민재가 대답했고 차은주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어머님은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수술실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강민재는 복도를 오가며 초조하게 기다렸고 차은주는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화면에는 뉴스 기사들이 떠 있었어요. S그룹 윤서연 회장, 교통사고로 중퇴. S그룹 경영 공백 우려. 차은주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남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여보, 지금 회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이사회 라인 잡아야 해요. 강민재는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엄마가 저 안에서. 알아요. 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차은주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어머님이 회복하시든 안 하시든 회사는 돌아가야 해요. 그리고 그 자리는 그녀는 말을 멈췄지만 강민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깁스한 팔을 부여잡은 박도연이 고통을 참으며 수술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저 아들입니다. 강민재가 급하게 다가갔죠.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생명은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지만이라는 단어에 복도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하반신 마비입니다. 척추 손상이 심각해서 다시 걷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강민재의 얼굴이 굳었어요. 박도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회사 경영은? 당분간은 무리십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심리적 충격도 클 겁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차은주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에 담긴 의미를 강민재는 느낄 수 있었죠. 기회가 왔다.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강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중환자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윤서연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어요. 회장님, 회장님. 박도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깁스한 팔로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르는 소리. 윤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찌푸렸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셨습니까? 박도연의 얼굴이 보였어요. 붕대를 감고 깁스를 한 채, 하지만 눈에는 안도의 빛이 가득했죠. 도연아. 윤서연이 입술을 움직였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고 곧이어 의사도 들어왔어요.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다행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손가락부터요. 윤서연은 오른손을 천천히 움직였어요. 손가락이 움직였고 팔도 들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상체는 이상이 없으시네요. 의사가 차트에 기록하며 말했죠. 그리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회장님,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사고 당시 척추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윤서연은 의사를 바라봤어요.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수술은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되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윤서연이 다시 물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척추 신경 손상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입니다.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시면 호전될 가능도 있지만 의사가 말을 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걸으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윤서연은 담요를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분명 거기 있는 다리. 거짓말. 윤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다리를 움직이려 했어요. 발가락 하나라도 움직이기를, 무릎이라도 구부려지기를.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차갑고 무감각하게 누워 있었어요. 안 돼, 다리가 왜 안 움직여? 윤서연이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발목이라도, 발가락이라도.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너무 무리하시면. 의사가 말했지만 윤서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리를 움직이려 했고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다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왜 안 움직여? 윤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분간 경영 업무 복귀는 어렵습니다. 의사가 차갑게 현실을 말했어요. 지금은 치료와 회복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심리적 충격도 클 테니 상담도 필요하실 겁니다. 의사가 말을 마치고 나갔고 병실에는 윤서연과 박도연만 남았습니다. 박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깁스한 팔을 부여잡은 채 그저 회장의 옆에 서 있을 뿐이었죠. 윤서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천장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회사가 내 인생인데 윤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몸으로 어떻게 회사를 지켜? 말을 잇지 못하고 윤서연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을 강하게 살았던 여자, 누구 앞에서도 눈물 보이지 않았던 여자가 이 순간만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 강철수가 세상을 떠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회사 부탁해요.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날부터 윤서연은 회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밤을 새워 일했고 명절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 아들과의 시간도 희생했죠. 회사만 지키면 돼. 회사만 잘 되면 다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회사조차 손에서 놓쳐야 하는 상황. 회사 없이 나는 윤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사고 났던 그날처럼 차갑고 무정하게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윤서연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재활치료사가 찾아와 운동을 권했지만 윤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어요. 다리가 안 움직이는데 무슨 재활을. 회장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라도 시켜야 합니다. 치료사가 말했지만 윤서연의 눈빛은 이미 생기를 잃어 있었어요. 밤이 되면 윤서연은 혼자 또 다리를 움직이려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이불 속에서 혼자 몸부림쳤죠. 제발 움직여라. 하지만 다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감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윤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어요.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회사를 이렇게 놓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다리, 돌아갈 수 없는 회사,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자신의 세계. 윤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병실의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창밖의 흐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는 다리. 회장님. 박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윤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20년을 버텨온 이유, 아침에 눈 뜨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그 모든 것이 회사였으니까요. S그룹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유산이자 자신의 존재 이유였고 살아갈 의미였죠. 돌아갈 수 없는 회사.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똑똑.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요. 윤서연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민재와 차은주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강민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좀 어떠세요? 윤서연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괜찮다.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차은주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천천히 회복하시면 돼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강민재가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망설이는 듯 했죠. 어머니. 강민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윤서연의 눈빛이 움직였습니다. 회사라는 단어에 반응한 거죠. 어머니, 지금 상태가 이러시니까. 강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이사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주가도 흔들리고 있고요. 언론에서도 경영 공백을 우려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윤서연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해외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고 있고 강민재가 말을 이었어요. 협력 업체들도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윤서연의 손이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회사가 흔들린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강민재는 잠시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차은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하는 눈빛을 보냈죠. 그래서 말인데요. 강민재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맡기시는 게 어떨까요? 회사 경영 말입니다. 윤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저도 이제 전무까지 올라왔고 강민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도 제가 주도해서 올렸잖아요. 해외 사업부 확장도 제 손으로 했고요. 이사들도 저를 믿어주고 있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제가 어머니 걱정 안 하시게 잘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이루신 것들 제가 지키겠습니다. 회사를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옆에서 차은주가 거들었어요. 어머니, 이제는 좀 쉬셔야죠. 평생 회사만 보고 사셨잖아요. 밤낮 없이 일하시고 명절도 제대로 못 쉬셨잖아요. 민재 씨가 다 책임질 거예요. 어머니는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윤서연은 아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그들의 목소리에서 무언가가 느껴졌죠. 조급함, 욕심, 그리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집착. 당연히 내가 후계자지. 강민재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물러나셔야죠. 차은주의 눈빛도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평생을 회사를 키워온 윤서연이었습니다. 수많은 임원들을 봐왔고 수많은 비즈니스 협상을 해왔죠. 사람의 진심과 거짓을 구별하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들의 눈빛에서 보이는 것은 회사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욕망이었습니다. 윤서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재야, 내 어머니. 강민재가 기대에 찬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아직 부족하다. 그 말에 강민재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전문 경영인을 대표로 앉힐 테니 윤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배워라. 어머니. 강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전무까지 올라왔고 실적도 냈는데요. 다른 임원들도 저를 인정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어머니 눈에는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흔들림 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실적 하나로 회사를 이끌 수는 없다. 경영은 숫자만 아는 게 아니야. 사람을 보는 눈,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를 지키려는 진심이 필요해. 그런데 너한테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 강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그럼 제가 언제까지 배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부족하다는 말을 들어야 하죠? 저도 45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애 취급받아야 합니까? 윤서연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들의 그 말에 가슴 한쪽이 아팠어요. 하지만 곧 다시 단호해졌죠. 그래도 부족하다. 회사는 내 놀이터가 아니다. 수만 명의 직원이 먹고 사는 곳이고 수십 년 쌓아온 신뢰가 달린 곳이야. 더 배우고 더 성장해라.
차은주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도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강민재는 어머니를 한참 바라보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실 겁니다. 제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기회를 어머니가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병실을 나가려 했어요. 민재야. 윤서연이 불렀지만 강민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죠. 차은주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재 씨가 화가 좀 났나 봐요. 이해해 주세요. 평생 어머니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제가 달래볼게요. 푹 쉬세요, 어머니. 그리고 그녀도 서둘러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다시 고요가 찾아왔어요. 윤서연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너무 냉정했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회사만 보고 살았던 자신, 아들에게도 늘 엄격하기만 했던 자신, 잘하는 것도 봤으면서 난 늘 부족한 면만 찾아냈지. 윤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회사는 감정으로 맡길 수 없어. 민재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실력은 있지만 그릇이 부족했습니다. 욕심만 앞서고 진심이 보이지 않았죠. 조금만 더 기다려라, 민재야. 조금만 더 성장해라. 윤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하반신은 마비되고 아들과의 관계는 틀어지고 회사마저 흔들리는 상황. 윤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강민재는 복도를 성큼성큼 걸으며 주먹을 쥔 채 분노를 사기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보, 천천히 걸어요. 차은주가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민재는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 끝, 사람이 없는 창가에 도착하자 강민재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쿵! 젠장!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는 겁니까? 전무까지 올라왔고 실적도 냈는데. 차은주가 주위를 살피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목소리 낮춰요. 여기 병원이에요. 강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어요. 어릴 때부터 1등 해야 했고, 좋은 대학 가야 했고, 회사 들어가서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늘 똑같아요. 아직 부족하다. 더 배워라. 도대체 언제까지요? 차은주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알아요, 여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화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강민재가 아내를 돌아봤어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전문 경영인 안 치겠대요. 그럼 저는 평생 전무로 남는 거예요? 차은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목소리를 낮췄어요. 전문 경영인 안 치겠대요. 그럼 우리는 끝이에요. 강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권한도 없어지고 지분도 의미 없어지고 차은주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월급쟁이 임원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것도 전문 경영인 눈치 보면서요. 강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여보. 차은주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무슨 기회요? 강민재가 물었어요. 차은주는 복도를 한 번 더 살폈습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더욱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어머니 하반신 마비잖아요. 지금 상태로는 회사 경영은커녕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세요. 강민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 무슨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외딴 별장 있잖아요. 차은주가 말을 이었어요. 강원도에 있는 그 별장. 산속에 있어서 사람도 없고 조용한 곳. 강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기로 모시면 어떨까요? 차은주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요양한다는 명목으로요. 조용한 곳에서 쉬셔야 한다고 하면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강민재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지금 사람 없는 곳이면. 차은주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거기 계시고 우리는 회사를 맡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니 건강 때문에 요양 중이시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강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한다는 게 양심적으로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의 말이 유혹적으로 들렸죠. 평생 인정받지 못한 서름, 전문 경영인에게 밀려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조급함. 하지만 강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너무 뭐요? 차은주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한 곳에서 요양하시게 하는 거예요. 별장에 관리하는 가정부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맡기면 돼요. 필요한 것 다 챙겨드리면 되고요. 어머니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병원보다 공기 좋은 곳에서 쉬시는 게. 그녀의 논리는 교묘했습니다. 나쁜 일을 마치 좋은 일처럼 포장하고 있었죠. 강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양심과 욕망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서실장 박도연이었어요. 깁스한 팔을 부여잡고 회장님께 서류를 전달하러 오는 길이었죠. 박도연은 복도를 걸어오다가 창가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강민재 전무와 차은주.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박도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외딴 별장, 사람 없는 곳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순간 박도연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박도연은 벽에 몸을 숨기고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별장에 관리하는 가정부 있잖아요. 차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한테 맡기면 돼요. 회장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는 회사 경영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어머니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면 누가 반대하겠어요? 박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깁스한 팔이 욱신거렸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회장님을 버리겠다는 건가? 박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 당장 나서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일단 회장님께 알려야 했습니다. 박도연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며 다른 복도로 돌아갔죠. 그리고 회장님 병실을 향해 서둘러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한 박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저 박도연입니다. 들어와요. 윤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도연이 병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윤서연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연 씨? 윤서연이 물었어요. 박도연은 깁스한 팔을 부여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씀드리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윤서연이 박도연을 돌아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그의 표정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죠. 무슨 일인데 그래요? 박도연은 한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방금 복도에서 강민재 전무와 차은주 씨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윤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들이 회장님을 외딴 별장으로 보내려 한다고. 박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그곳에 회장님을 두고 회사 경영권을 가져가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윤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병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윤서연의 눈빛이 천천히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도연은 회장의 반응을 기다리며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분노할 줄 알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당장 아들을 불러 추궁할 줄 알았죠. 하지만 윤서연은 그저 눈을 감았어요. 병실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복도의 발소리, 의료기기의 소리, 창밖의 빗소리, 모든 것이 사라지고 윤서연의 숨소리만 들렸어요. 천천히 깊게 감정을 가라앉히는 숨소리. 박도연은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어요. 윤서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하는 경영자의 얼굴이었죠. 그래. 윤서연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이 선택을 하는구나. 박도연은 회장의 표정을 살폈어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박도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당장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강민재 전무를 부르시겠습니까? 윤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박도연을 제지했어요. 아니요. 말리지 말아요. 박도연은 놀란 얼굴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이대로 두시면. 도연 씨. 윤서연이 박도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내 말대로만 해요. 박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박도연을 향해 돌아섰어요. 휠체어에 GPS를 달아요. 눈에 띄지 않게. 박도연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GPS요? 그래요. 윤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팔걸이 안쪽, 손이 닿는 곳에 작은 스위치 형태로. 그녀의 목소리는 실무적이고 정확했습니다. 감정은 전혀 섞이지 않았어요. 내가 그걸 켜는 날 윤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위치를 찾아와요. 박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회장님께서 준비만 해요. 윤서연이 말을 끊었습니다. 다른 건 묻지 말고요. 박도연은 깁스한 팔을 부여잡으며 회장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모셔온 회장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의 표정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차갑고 냉정하고 계산적인 얼굴. 마치 큰 계약을 앞두고 모든 변수를 계산하는 경영자의 모습이었죠. 언제까지 준비하면 됩니까? 박도연이 물었습니다. 이틀 안에. 윤서연이 대답했어요. 작고 정확하고 배터리 오래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박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 네, 회장님.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요. 윤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비서실 직원들도 이사들도 모르게. 당연히 민재도요. 명심하겠습니다. 박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윤서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퇴원은 언제 가능한가요? 윤서연이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사흘 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도연이 대답했죠.
좋아요. 윤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까지 모든 준비 끝내요. 알겠습니다. 박도연은 회장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 정말 아들이 버리는 걸 확인하시려는 건가? 아니면 더 큰 계획이 있는 건가? 하지만 박도연은 묻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럼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박도연이 인사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윤서연은 혼자 남았어요. 병실은 다시 고요했습니다. 윤서연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어요. 움직이지 않는 다리, 느껴지지 않는 다리. 하지만 지금 그녀의 머릿속은 다리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재, 끝까지 가겠느냐? 정말 엄마를 버리겠느냐? 윤서연은 휠체어를 바라봤어요. 머지않아 그 휠체어에 작은 장치가 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치를 켜는 순간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예요. 윤서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며칠 후 박도연은 작은 GPS 추적 장치를 구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정밀한 기계. 배터리는 일주일 이상 가는 것으로요. 병실에 아무도 없을 때 박도연은 윤서연의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박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휠체어를 살펴봤습니다. 박도연은 팔걸이 안쪽을 열어 보여줬어요. 아주 작은 장치가 부착되어 있었고 작은 스위치가 손끝에 닿을 위치에 있었죠.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박도연이 설명했어요. 이 스위치를 누르시면 제 휴대폰으로 바로 위치가 전송됩니다. 윤서연은 손으로 스위치를 더듬었습니다. 작고 정확하고 완벽했어요. 잘했어요. 윤서연이 짧게 말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회장님. 박도연이 보고했어요. 신호 오는 즉시 달려가겠습니다. 윤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군요. 윤서연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박도연은 회장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그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두려움도 오직 냉정한 결의만이 있었죠. 회장님은 무엇을 확인하려는 걸까? 아들을 벌하려는 걸까? 아니면 마지막 기회를 주려는 걸까? 박도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윤서연 회장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계획의 끝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연은 휠체어 팔걸이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퇴원날이 밝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강민재와 차은주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퇴원이시죠? 강민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모시러 왔어요. 차은주도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윤서연은 침대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강민재가 다시 불렀습니다. 가자. 윤서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강민재와 차은주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윤서연을 휠체어에 조심스럽게 앉혔죠.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입구에는 검은색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강민재가 트렁크를 열어 휠체어를 접어서 실었습니다. 그리고 윤서연을 부축해 뒷좌석에 앉혔어요. 안전벨트를 채우고 무릎 위에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어머니. 차은주가 말했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강민재가 운전석에 앉았고 차은주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시동이 걸렸어요. 차는 천천히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한 도심 풍경이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붐비는 거리, 신호등과 사람들. 하지만 차는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외곽으로 향했어요. 빌딩이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사라지며 논밭과 산이 보이기 시작했죠. 윤서연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어요. 익숙한 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재는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어요. 백미러로 가끔 어머니를 쳐다봤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차은주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30분 후 도착.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와이퍼만 빗물을 닦아내며 규칙적인 소리를 냈죠. 도로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포장도로에서 비포장길로 바뀌었고 차는 덜컹거리며 산길을 올라갔어요. 나무들이 우거져 하늘조차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서연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손은 무릎 위 담요를 가만히 쥐고 있었습니다. 강민재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핸들을 쥔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차은주는 옆모습만 바라보며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죠. 마침내 차가 멈췄습니다. 넓은 마당이 있는 별장 앞이었어요.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 빗소리만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강민재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재와 차은주가 내렸고 트렁크를 열어 휠체어를 꺼냈어요. 휠체어를 펼쳐 세우고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윤서연을 조심스럽게 부축해 휠체어에 앉혔어요. 빗방울이 담요 위로 떨어졌습니다. 별장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가정부 김순덕이 나타났어요. 어서 오세요. 김순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 늦은 시간에 이 빗속에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으니까요. 차은주가 김순덕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모셔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명령적이었어요. 김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강민재는 어머니 곁에 섰습니다. 하지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시선을 피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잠깐 계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도 떨렸습니다. 차은주가 덧붙였습니다. 수발은 저 가정부가 들어줄 거예요. 이제 좀 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미 역할이 끝났다는 듯한 태도였죠. 윤서연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자신을 이곳에 두고 떠나려는 사람들. 하지만 윤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민재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은주가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가요. 두 사람은 서둘러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 문이 닫혔고 시동이 걸렸어요. 차는 빗속을 뚫고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테일램프의 빨간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윤서연은 그 빛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제야 고개를 숙였어요. 표정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김순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괜찮으세요? 윤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손을 움직였어요. 휠체어 팔걸이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작은 스위치가 손끝에 닿았어요. 딸깍. 희미한 불빛 하나가 어둠 속에서 깜빡였습니다. GPS가 켜진 겁니다. 윤서연은 김순덕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곧 사람이 올 겁니다. 김순덕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회장의 눈빛에서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회장님. 김순덕이 말했지만 윤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 있을게요. 조금만요. 빗소리만 요란했습니다. 윤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먹구름이 산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10분쯤 지났을 때 저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빗속을 미친 듯이 달려오는 소리. 김순덕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가 오나 봐요. 한 대의 차가 별장 마당에 급정거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뛰어내렸어요. 박도연이었습니다. 깁스는 풀렸지만 왼쪽 팔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었죠. 회장님, 박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빗속을 뚫고 달려왔어요. 숨이 가빠 보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팔이 아픈지 얼굴을 찡그렸지만 신경 쓰지 않고 달려왔어요. 회장님, 제가 왔습니다. 박도연이 윤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왼쪽 팔이 욱신거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윤서연은 박도연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왔군요. 윤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가요. 박도연은 윤서연의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왼팔이 아팠지만 오른팔에 힘을 주며 조심스럽게 밀었어요. 김순덕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집으로 갑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겐 말하지 마세요. 윤서연이 말했습니다. 박도연은 휠체어를 차까지 밀고 갔어요. 비를 맞지 않게 우산을 받쳐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윤서연을 차 뒷좌석에 앉혔어요. 그리고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회장님 힘드셨죠? 박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박도연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왼팔을 조심스럽게 핸들 위에 올렸어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 통증이 있었지만 운전하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어요. 차는 빗속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별장이 점점 멀어졌어요. 윤서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바라봤어요. 창밖으로는 비가 쏟아졌고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연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참을 달린 후 박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댁으로 모셔드릴까요? 윤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우선 집으로 가요. 박도연이 백미러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내일 이사회가 있을 겁니다. 윤서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재가 소집했을 겁니다. 제 자리를 가져가려고요. 박도연의 손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내일 제가 직접 가겠어요. 윤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끝을 보러요. 박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운전했어요. 차는 빗길을 달렸습니다. 어둠을 뚫고 도시를 향해 윤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수만 남았죠. 그날 밤 윤서연은 집 침실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박도연이 별장에서 데려온 후 집으로 돌아온 거죠.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윤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별장에서의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빗속에 홀로 남겨졌던 순간, 아들이 떠나는 차를 바라보던 순간, 버려졌구나. 그 생각이 들었을 때의 그 참담함.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도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민재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윤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회사만 보고 살았던 자신, 남편이 떠난 후 회사가 전부였던 삶, 아들에게도 늘 엄격하기만 했고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었죠. 잘했다는 말보다 부족하다는 말을 더 많이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더 노력해라는 말만 했어요. 민재는 인정받고 싶었을 거야. 회장이 아니라 엄마한테. 윤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건 내 책임도 있어. 하지만 동시에 민재가 선택한 그 길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를 버리고 회사를 빼앗으려 한 것. 하지만 밑바닥을 봤어. 윤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추한 선택을 했는지 이제는 알았을 거야.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죠. 자신은 더 이상 회사를 이끌 수 없습니다. 하반신 마비인 상태로 매일 출근해서 경영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전문 경영인을 앉힐 수도 있지만 그것도 리스크였습니다. 회사가 흔들릴 수 있고 민재는 평생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갈 거예요. 도망칠 수 없는 책임을 주자. 윤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밑바닥을 본 사람은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민재야. 윤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어요. 다음 날 아침, S그룹 본사 이사회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갑작스러운 이사회 소집이었으니까요. 강민재가 상석 옆에 앉았습니다. 차은주는 방청석에 앉아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별장에 계시고 이제 회사는 우리 것이다. 강민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이사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긴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회장님에 관한 중대한 사안 때문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민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는 지금 상태가 위중합니다. 하반신 마비로 인해 회사 경영은커녕 일상생활도 어려우신 상태입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회사는 공백을 둘 수 없습니다. 강민재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주가는 흔들리고 있고 협력업체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회사가 위험합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도 회장님 뜻을 먼저 여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장님께서는 전문 경영인을 생각하신다고. 강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그런 판단을 내릴 상태가 아니십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차은주가 방청석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재는 이사들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외아들인 제가 대신 경영을 맡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서연 회장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채 박도연이 밀어주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강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차은주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윤서연은 상석으로 이동했습니다. 박도연이 휠체어를 테이블 앞에 세웠어요. 강민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별장에 계셔야 하는데 어떻게 여기 오신 거지? 윤서연은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한 이사가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윤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회장을 바라봤어요. 윤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몸은 이래서 예전처럼 회사를 이끌 수 없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회사는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윤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민재에게 경영권을 넘기겠습니다. 이사회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강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강민재 전무를 새로운 회장으로 윤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하나둘 손을 들었어요. 결국 만장일치로 강민재가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회의실에는 윤서연과 강민재만 남았어요. 차은주도 조용히 나갔습니다. 강민재는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왜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윤서연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강민재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전문 경영인 안 친다면서요. 그런데 왜 갑자기? 윤서연은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재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죠. 어젯밤에 많이 생각했어. 별장에서 혼자 남겨졌을 때 강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평생 회사만 보고 살았구나. 윤서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너한테 따뜻한 엄마가 되지 못했어. 잘했다는 말보다 부족하다는 말만 했지.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를 이렇게 만든 건 내 책임도 있어. 강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가 널 평생 못 믿었다. 윤서연이 고백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도 봤는데 난 늘 부족한 것만 봤어. 미안하다, 민재야. 강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민재야. 윤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어젯밤 생각했어. 이제 내가 직접 경영할 수 없다는 게 현실이야. 그리고 너를 처벌하면 회사가 더 흔들린다는 것도 알아. 강민재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윤서연이 눈을 감았어요. 내가 가장 추한 선택까지 했다는 걸 내가 직접 봤다는 거야. 엄마를 별장에 버리고 회사를 빼앗으려 했던 그 순간 윤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그걸 다 봤어. 강민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가장 밑바닥을 본 사람은 윤서연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너도 이제 알았을 거야. 그 추함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강민재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아픈 거 이용해서 자리 뺏으려 했고 아픈 엄마를 버리고 올 생각까지 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사람이 너무 추했어. 정말 미안해요, 엄마. 윤서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믿어보기로 했다. 도망칠 수 없는 책임을 주기로 한 거야. 내가 달라질 거라고 엄마는 믿어. 강민재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하지만 민재야. 윤서연이 말했습니다. 아직 부족하다. 전문 경영인을 고문으로 두고 나에게도 물어보며 배워라. 알겠어요, 엄마. 강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선택 안 할게요. 윤서연은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S그룹 회장실. 강민재는 서류를 검토하며 이사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 분기 실적은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해외 사업부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이사가 보고했습니다.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중하게 질문했어요. 협력 업체들 상황은 어떤가요? 함께 성장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예전의 조급함이나 욕심은 보이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강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예요. 이번 해외 투자 건인데요. 의견 좀 여쭤봐도 될까요? 한편 윤서연은 집 정원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채였지만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전화를 받으며 아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진지하게 회사 일을 물어보는 목소리. 더 이상 조급하지 않은 책임감 있는 목소리. 그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 윤서연이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내 판단을 믿는다. 전화를 끊고 윤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야. 그녀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넘겨줄 수 있겠구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원의 꽃들이 흔들렸고 윤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평생을 지켜온 회사. 그 회사가 이제 진짜 후계자를 만난 거죠. 윤서연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윤서연 회장과 아들 강민재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이 가장 큰 깨달음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윤서연 회장처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택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말하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